디리디리 신딜입니다. 요즘 제가 독서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반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서를 하고 나서 이렇게 리뷰를 올리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읽은 책은 신경숙의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신경숙은 2015년도에 표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책을 안 발표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건 2010년도에 쓰신 거예요. 엄마를 부탁해는 아시나요? 읽으셨나요? 저는 엄마를 부탁해를 정말 슬프다, 울음을 멈출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읽었어요. 왜냐면 또 그때 읽은 시기도 정말로 울어야만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당장 사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시내 버스 안에서 엄마를 부탁해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한 2-3시간 동안 읽으면서 휴지를 다 써버린 거죠. 정말 힐링이 되고 싶을 때, 치유되는 느낌을 가지고 싶으시면 실컷 울어보면 좋은데 그런 슬픈 책을 접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한 분은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는데 엄마에 관한 거는 저는 정말 울음이 정말 쉽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외딴방을 읽었어요. 신경숙의 외딴방은 자기의 자전적인 소설인데 정말 애틋하고 그 시대를 살아간 젊은 처녀? 힘든 생활 이런 것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일단 주인공은 4명이에요. 20살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이제 정윤, 이름이 성이 정이고 이름이 윤인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그냥 남자로 치면 불알 친구 있잖아요. 그게 이성이 있어요. 이름이 단이에요. 단. 근데 단은 정윤을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이성으로서 단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단이 군대에 가서 의문사를 당하고요. 또 대학교에서 알게 된 이명서라는 남학생과도 조금 이제 썸을 타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찰나였는데, 이명서의 또 불알 친구인 이성 친구가 있어요. 윤미루라는 애는 손이 화상을 심하게 입었는데 그 화상을 입은 이유는 윤미루에게는 연년생인 윤미래라는 언니가 있었어요. 미루는 어렸을 때부터 미래 언니만 따라하고 미래 언니가 좋아하는 걸 다 좋아하고 이런 자매였는데 미래 언니가 발레를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10몇 년 만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미루와 미래 엄마는 미래를 발레를 보내줬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미루와 미래의 집은 부자예요. 엄청 부자. 발레를 배우다가 이제 외할머니 집에 둘이가 놀러를 가게 됐는데 그날따라 외할머니가 문을 잠궈 놓고 없었어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제 밤이 어두워지도록 문이 잠겨 있으니까 둘이서 송곳으로 이렇게 문을 따다가 송곳을 미루가 바닥에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바닥에 꽂혀 있었던 건데 언니인 미래가 무릎을 꿇다가요 이게 박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언니는 그렇게 좋아하는 발레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로
미래 언니는 동생 미루에게 발레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남자 때문에 원래의 언니의 모습을 봐서 미루는 참 좋았거든요. 하루는 이 미래 언니가 드디어 이 남자를 보여주려고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런데 바로 오기로 전화가 왔었는데 오지 않는 거죠. 실종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렇게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또 막 사라지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미래 언니는 그 다음부터 이 실종한 사랑했던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가끔씩 미루한테 왔는데 미루는 미래 언니와 그 목욕탕을 가게 됐어요. 목욕탕에 오라고 해가지고 미래 언니가 미루랑 같이 목욕탕을 갔다가 큰 배낭을 메고 너는 집에 가라. 자기는 이제 어디 갔다가 간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미래가 쫓아가요. 그런데 데모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미래 언니가 그 빌딩으로 올라가요. 미루가 따라 올라가는데 미래 언니가 불을 붙이는 거죠. 자기 몸에. 그때 미루가 말리는 상황에서 손에 화상을 입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분신 자살을 미래 언니가 하면서 떨어졌거든요.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언니가 그렇게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봐야 했죠. 그래서 미루는 항상 그 손을 숨기고 다니고 항상 언니가 입었던 플레어 치마를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미루는 명서와 같이 다니면서 또 명서로 인해서 알게 된 정윤, 즉 나와 이제 우정, 사랑,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래 언니랑 같이 살았던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어요. 다 같이 정윤과 함께 다 같이 살려고 했는데 엄마가 그걸 팔아버린 거죠, 집을. 그리고 그 이후로 미래도 계속 언니가 찾아다니던 그 남자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해요. 하지만 결국엔 그 외할머니 집 있잖아요. 송곳 때문에 언니가 발레의 꿈을 포기하게 했던 그곳에서 숨어서 먹지 않고 자살을 했어요. 이게 줄거리인데 제가 항상 독서를 하면 이렇게 독서 노트를 쓰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구절을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것, 비밀을 공유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가깝게 해준다고 여겼던 적이 있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비밀을 털어놓은 적도,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말로 꺼내기 어려웠던 소중했던 비밀이 다음날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되어 다른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을 알았을 때의 상실감.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일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도 같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일은 오히려 침묵 속에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표절 논란에 이 구절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을 털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보다 가난하고 보다 고독하게 있게 되는 까닭입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표절 논란에 걸린 것은 이 책에서 이 부분이죠. 금방 제가 읽은 부분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가난해지는 일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곳도 같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표절을 한 것 같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1964년도에 일어난 일, 미국에서 뉴욕 주택가에서요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제노비스 사건이라고 해요. 한번 들어봐 보세요. 1964년 3월 13일에 일어난 제노비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훔쳐온 책에서 읽었다. 1964년이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다. 지금 이건 이명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명서. 미국 뉴욕의 주택가 새벽 3시 15분에 캐서린 제노비스란 이름을 가진 여성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파트로 귀가하다가 괴한을 만나 칼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38명의 이웃이 듣거나 봤으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칼에 찔린 제노비스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아파트에 일제히 불이 켜졌으나 누구도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진 않았다고 한다. 밖으로 나오지는 않고 창 안에서 누군가가 그 여자를 내버려둬! 라고 고함을 치자 괴한은 도망쳤다. 제노비스는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누구도 제노비스를 돕기 위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의 불들은 곧 꺼졌고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다. 황급히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도망치던 범인은 조용해진 거리를 보자 다시 돌아와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제노비스를 또 찔렀다. 제노비스가 다시 비명을 내지르자 아파트의 불들이 다시 켜졌다. 범인은 다시 도망쳤다. 제노비스가 칼에 찔린 몸을 간신히 이끌고 자신의 집 쪽으로 가는 사이 좀처럼 아파트의 불은 또 일제히 꺼졌다. 몸을 숨기던 괴한이 다시 제노비스에게 다가와 범행을 마저 끝냈다. 3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연속적으로 칼에 찔린 제노비스는 결국 숨을 거뒀다. 도움을 청하는 제노비스의 비명에 불이 켜지면 멈췄다가 불이 다시 꺼지면 이어진 범행. 제노비스가 칼에 찔리고 쓰러지는 것을 창가에서 구경만 한 사람의 숫자는 38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게 주인공 정윤과 명사가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심리 속에 그런 게 있대요. 위험에 처한 대상을 혼자 보게 되었을 때는 바로 행동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공유하면 무의식이 행동을 지연시킨대요. 상대방에게 미루는 거죠. 이제 책임감이 분산되는 거죠. 누군가 희생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적어지는 것이죠.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혼자 그런 걸 발견했을 때는 제가 막 하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보고 있을 때는 누군가가 해주겠지? 누군가가 할 거야 라고 생각하죠. 또 이 부분도 이명서가 자기 노트에 쓴 내용인데요.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일본의 존경받는 근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나스메 소세키는 국비 장학생으로 영국 유학을 갔다. 영국에 건너가 보게 된 풍경으로 인해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그때 그는 한때 신경쇠약에 걸렸다. 훗날 소설가가 된 그는 소설에 전념하기 위해 명예로운 직책이었던 동경제국대학의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그에게 소설 쓰기는 어쩌면 정신적 외상을 안겨주었던 근대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말년에 그는 오전에는 영문학을 공부하며 터득한 근대 소설을 쓰고 오후에는 한시를 지었다고 한다. 하루의 시간을 나누어서 동양과 서양을 오갔다고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그가 지닌 교양의 넓이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겐 어느 쪽으로도 침몰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인 고투로 여겨졌다. 나스메 소세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구절이었어요. 또 이 부분은 군에 가서 의문사를 당했던 단이 정윤에게 편지를 쓴 부분이거든요. 춥고 졸리고 배고프다는 훈련병 시절과 특전사 배치 후 쫄다구 시절을 통과해 오면서 나는 내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에 빠지곤 했다. 대학 생활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시절 못지않은 정신적 방황을 여기까지 와서 하고 있을 줄이야. 육체적 피로나 고참의 횡포 정도는 참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나라고 믿었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뭔지요. 실패 없는 바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은 내장을 갉아먹히는 듯한 쓰디쓴 괴로움을 안겨준다. 인간이 실은 출구 없는 미로를 영원히 달리고만 있는 생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곳 군대에서 다시금 학습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어두운 밤 매복 근무를 서다 탐조등 불빛에 언뜻 드러나는 황량한 갯벌과 그 너머 웅크리고 있는 밤바다를 대할 때마다 나는 마치 내 자신의 어두컴컴한 내면을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에 빠지곤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의문사가 자살이 아니었을까 하는 복선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총 맞은 곳도 그게 다른 사람이 쐈을 때 그게 방향이 아니라고 정윤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정윤은 엄마의 죽음 때문에 거의 세상과 벽을 쌓았고 또 다니의 죽음, 그 다음에 미루를 만난 거, 그 미루의 비극적인 언니와의 관계, 그리고 미루까지도 자살을 하고 이런 걸 다 겪으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 시대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 세대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쫙 읽다가 한 3분의 1쯤에서는 조금 자꾸 죽고 하니까요. 너무 개연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우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주춤하게 읽다가 이제 끝에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무튼 신경숙이 표절 논란이 된 건 참 좀 아쉬워요. 표절만 그게 아닌지는 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논란이 없었더라면 전 세계적으로 좀 이름 있는 한국 작가가 됐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저의 첫 책 리뷰였습니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여기서 전화벨은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 시대, 암울한 시대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주는 관심이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자주자주 제가 읽은 책으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짧고 굵게 재미있게 계속 더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